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례 개념화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 개념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상담 상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례 개념화라 그러는데, 이 사례 개념화를 잘해야 이 상담의 효율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 개념화가 엉성하면은 상담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초보 상담자들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례 개념화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게, 지금 뭐 때문에 상담자를 만나러 왔느냐, 즉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상담을 받고자 하느냐, 이거를 확보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의외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거를 본인은 알지만 수치스럽기 때문에 또는 창피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발동이 되는지, 사람들이 흔히 와서 저 먼데 이야기, 저 옛날 이야기, 아니면 지엽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매번 나는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사회가 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자기 문제를 노출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요. 이렇게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요. 뭔가 이렇게 두근거리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래서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으러 와서도 도대체 뭐가 뭔지 까맣게 모르고 이제 막연하게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닌가, 또는 임의로 설정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가, 이거를 아주 샅샅이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current problem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금 당면한 현재 문제,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는 그것만 이제 제대로 확보를 해도 상담의 절반은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저 과거 쪽으로 귀인을 시키거나 또는 엉뚱한 것으로 이 탓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이 current problem이 뭔가,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제1차적으로 그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는, 자, 이러한 문제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이 생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자극한 이 외부 자극을 찾는 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문제예요. 즉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잠 못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냥 지낼만 한데 어떤 외부 자극이 그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때 불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기로 그러한 현재의 당면한 문제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지 외부 자극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로 신경 쓸 문제예요. 자, 외부 자극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뭐 그런 정도의 자극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왜 그 자극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못하고 그 자극에 그렇게 그 우왕좌왕할 정도로 흔들릴까, 이런 게 이제 자연히 의문스럽지 않겠어요? 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외부 자극에 건드려질 만한 이 사람의 내적 상태는 어떤 건가. 이제 이거를 찾는 게 세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적 상태라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발달 경로를 거치면서 어떠한 취약성, 어떠한 약점, 어떠한 상처를 내재화시키고 쭉 지내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많고 그러면 속이 뭔가 취약한 부분으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도 평상시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덮여져 있는데 외부 자극을 만났을 때 그게 안암팍에서 불이 붙듯이 이제 확 번지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당면한 문제가 뭐냐, 또 이것이 촉발된 외부 자극이라는 계기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이 뭐냐. 그래서 이 취약성을 아이덴티파이 시키기 위해서 출생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발달 경로에서 어떠한 상처 또는 어떠한 결핍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켰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문제지, 그거를 촉발시킨 외부 자극이 뭐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적으로 갖고 있던 취약성이 뭐지, 이거를 세 개를 찾은 다음에는 이것이 말이 되게끔 인과관계 또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이거를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누가 들어도 아, 일리가 있다, 그렇겠구나 하고 이 수긍이 가게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상태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는, 즉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전모를 파악하게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또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또 이 사람에게 적합한 상담 목표가 어떻게 되고 또 이러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의 접근법을 써야 되는가, 이런 상담 계획을 이제 잡아야 되는 차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고서는 나름 평가 작업을 해요. 이런 평가 작업에는 임상진단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임상진단은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또는 조증인지 또는 이 불안증인지 강박증인지 이러한 진단명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임상진단이라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그 진단명에 따라서 이쪽에서 접근하는 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우울하면은 뭔가 이렇게 취혈압시키는 식의 자극 또는 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너무 붕붕 뜨는 조증 상태라면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가는 접근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임상 진단을 내리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성장사를 거치고 어떠한 취약성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는 것을 우리가 역동진단이라 해요. 역동진단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적 욕구가 어떻고 이 사람의 자아 기능 정도가 어떤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밀고 당김이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되도록 엮어낼 수 있는 게 역동진단인데, 이런 역동진단을 내리고 또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 사람이 자원이 많으면은 조금 고급의 목표를 우리가 겨냥해도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취약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내리는 것을 치료 진단이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임상 진단, 역동 진단 또는 그 자원을 평가하는 치료 진단,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하지요. 근데 이제 이 평가라는 거는 일종의 스펙트럼을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기능이 좋으면은 이 고평가를 받고, 이제 적당하면 중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취약하면은 이 저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평가도 이렇게 일종의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담 목표도 그 사람이 여러 면에서 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은 아주 이게 높은 수준의 이 목표를 적용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모로 취약할 경우에는 금방 달성할 수 있는 낮은 이 목표를 설정을 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목표도 일종의 스펙트럼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유형의 치료법을 그 내담자에게 적용하느냐. 이것도 아주 고급의 정신 분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장 입원을 시킬 거냐 또는 뭐 약물 치료를 쓰게 할 거냐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즉시 해야 되는 이 낮은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또 그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목표, 또 접근법, 이런 것들 간의 일관성을 우리가 갖추도록 치료 계획을 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즉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기능이 낮은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높은 목표를 적용하고, 또 실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낮게 하면은 이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치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고급의 접근법을 적용하는 이게 일관성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이미는 것이 이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충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이 사람이 이 내담자의 문제를 지금 문제 해결식으로다가 도울 거냐? 아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그 사람의 취약성, 갈등,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거냐.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담은 크게 문제 해결식의, 즉 지금 당장의 적응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상담자가 결정을 해야 되지요. 이 결정을 할 때는 내담자의 이제 재반 여건을 잘 고려를 해서 함께 상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통찰지향의 상담을 훨씬 고급으로 여기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식의 지지 상담을 저급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가 중요하지, 고급이냐 저급이냐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이래 보면은 통찰지향적인 상담은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적인 거를 살살 떠올리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건데, 문제 해결식의 상담은 내담자가 갖고 오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아주 이렇게 직접적인 조언이나 코치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 해결식의 상담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통찰지향 상담보다는 문제 해결식의 지지 상담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니까 이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하나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문화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인지 이게 오래 걸리는 이 통찰지향 상담보다는 그냥 문제 있을 때 그때그때 도움받는 식의 문제 해결 식의 상담을 더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식의 지지 상담을 할라 치면은 상담자가 이 다양한 상식 또 보편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식의 상담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늘날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네들은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식의 상담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상식이나 이 보편적인 이런 지식으로 무장할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지요. 예.